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 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813회입니다. 근대의 문턱에선 공화주의 몽테스키유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연을 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저희 목요철학원 백성균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균입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 주간에 우리 이재성 교수님이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숙지고 있다 이런 전제 아래서 지금 처해 있다고 그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코로나에서부터 차츰 저희들이 해방되어 가지 않냐 이런 조금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그런 말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대학에서 이 시내로 나왔을 때가 2011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 나오면서 우리 강의는 지속하지만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이 합쳐서 어떤 연대성을 띠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인문 봉사단 그런 이름 아래 자치회를 마련했습니다. 첫 회장님이 정청일 선생님이셨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중앙도서관에서 이래 진행되어 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법무도서관에 오면서 그것이 사실상 지금까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학기 혹은 다음 하반기를 기해서 내년 계획을 좀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문봉사단이라는 그 전체 명제 아래 어떻게 마련할까 하고 자치회, 우선 회장 자치회를 마련하고 그 자치회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어떤 몇 분의 간부를 선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조금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세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자치적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이 인문 포럼 혹은 대외 방문 문화 탐방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특강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문화를 탐방함으로써 또 새로운 감각도 얻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홍태영 교수님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저희 원장님의 고민거리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손님이 아니죠. 저희 목요철학원 이 인문포럼에 오는 손님은 저는 아니라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10여 년 세월이 넘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목요철학 인문포럼을 끌어가는 주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시고 저희 원장님께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기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한 5회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가 끝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통해서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문자치 일종의 여러 선생님들 함께 결합을 해서 사회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독서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목요철학원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것들입니다. 아마 참여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만 혼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두고 계시다가 뜻이 맞는 분들끼리 함께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13회 근대의 문턱에 선 공화주의 몽테스키의 홍태영 교수님을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치신 후에 파리 사회과학 연구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2021년, 22년 한국정치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 전문위원을 역임하셨고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세상에 내놓은 저서로는 2019년에 국민국가를 넘어서 2011년 정체성의 정치학, 2008년 국민국가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저서를 세상에 내놓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유인 자료물에는 바로 2008년에 나온 이 국민국가의 정치학 책의 서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또 오늘 강연 내용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13회 근대의 문턱에 선 공화주의를 강연해 주실 홍태영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귀한 자리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이런 대면으로 시민 강연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이제 몽테스키나 인문학 강의라든지 시민 강연을 꽤 해본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몇 가지 선생님께서 제가 쓴 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그 전에 썼던 책 중에 하나가 몽테스키하고 토크빌 선생님께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돼 가서 개인이 아닌 시민으로 살기 이런 것 때문에 시민에 대한 얘기를 꽤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 교육에 대한 부탁이 많이 들어왔고 자주는 아니지만 끊이지 않고 시민 교육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화상으로만 했었던 거고요. 그런 식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오랜만에 시민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감회가 또 새롭고 또 한편에서 약간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오늘은 선생님께서 소개 말씀 잘 해주셨던 것처럼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몽테스키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법의 정신이라는 저자로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몽테스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근대 문턱에선 공화주의라고 했는데 그건 서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몽테스키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건 이제 되게 이제 법의 정신의 저자이기 때문에 법치 아까 선생님께 말씀하셨던 법치의 이론가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우리는 오랫동안 삼권 분립의 정치 이론가로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아까 소개해 준 것처럼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프랑스 파리인데 제 지도 교수가 역사학자였어요. 역사학자였고 그쪽에서 정치 사상가라든지 정치 철학을 하는 방식을 되게 역사학과 결합화해서 읽는 게 되게 주요한 흐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정치 사상을 한다거나 내지는 미국에서 특히 정치 사상을 공부할 경우에 접근하는 방식은 텍스트를 되게 꼼꼼히 읽는 방식으로 우리 전통적으로 공자 맹자를 하셨던 분도 마찬가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되게 텍스트를 꼼꼼히 읽으면서 텍스트를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또 어떤 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행간의 흐름을 잘 읽어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텍스트를 비도 쓸듯이 싹싹 쓸어가지고 쓸어 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주 꼼꼼히 읽고 독서백편 의자연 하듯이 한 100번을 읽으면 그 뜻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역사적인 흐름들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물론 역사 자체가 그리스 로마 때부터 있었고 그런 이유에서 그런지 역사적인 독기를 하려는 경향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컨텍스트를 많이 읽으려고 그 글의 맥락을 좀 읽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권력 분립의 이론가라고 한다면 그냥 법의 정신 그 자체만 가지고서 본다면은 그 부분이 분명하죠. 근데 서서히 몽테스키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냐라는 것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화주의라든지 공동체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몽테스키를 그 위치 지으려고 하는 그런 교양이 특히 1970년대부터 등장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몽테스키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나온 것처럼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몇 개 문장이 아니라 책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잘 이해해 줄 것들을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 글의 맥락들을 좀 짚어보면서 역사적으로 몽테스키를 좀 독해해 보는 것이 필요한 작업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19세기 프랑스의 정치 사상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토쿠빌을 다뤘는데 토쿠빌 같으면은 19세기의 몽테스키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몽테스키는 프랑스에서는 되게 중요한 정치 사상가로서 위치 지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제가 근대 문턱에서는 공화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 그런 제목 부제를 붙였는데 그게 공화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1970년대부터 이 공화주의라든지 공동체주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흐름들이 등장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오랫동안 우리 19세기, 20세기가 자유주의가 지배한 세기였던 거고 그 자유주의에 대한 과잉에 대한 비판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강조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화주의니 공동체주의니 이런 흐름들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공동체주의는 그렇게 이제 공동체를 강조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공화주의는 왜 공동체를 강조하는 건가라고 이제 좀 짚어볼 수 있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이 1조 1항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거고 1조 2항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반대인가요? 제가 민주공화국이다 1조 1항인 거고 그죠. 1조 2항이 모든 국민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이때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여러분들 워낙 오랫동안 들어왔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공화국은 뭐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왜냐면은 그 1987년 이제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라는 과제 그리고 민주주의를 좀 심화시키고 공고화시켜야 됐다는 그런 이유 중에 그런 목적하에서 공화주의란 말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이 도서관에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저 계단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옆에 책들이 쭉 있는데 그 꼽혀 있는 책 중에 눈에 들어왔던 책이 김부겸 총리하고 김태훈 씨가 인터뷰한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계단에 꼽혀 있더라고.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서. 그것도 그때 공화국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제가 답을 할게요. 공화국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사실 공화국이란 말 자체가 19세기에 유럽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리퍼블릭이라는 단어겠죠. 영어로 번역한다. 영어가 들어갔겠죠. 이 리퍼블릭이라는 단어를 이 조선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지식인 당대 19세기 지식인들이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고민을 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서양에 있는 것과 동양이 동시에 같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여기 애플이 있고 여기 사과가 있으면 이건 애플과 상어가 일치하기 때문에 애플을 사과로 번역하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있고 여기에 없는 것이 있으면 그걸 번역할 때 되게 고민스러운 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데모크라스란 말도 그랬겠죠. 민주주의란 말도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권리, 라이트란 말 나오는데 이게 권리, 내지는 자유 이런 말, 리버티 이런 말들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를 가지고 당시에 19세기의 동양의 지식인들은 아주 고민이 깊었겠죠. 그 중에 한 단어 중에 하나도 공화국이란 단어였었어요.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이제 당시 지식인들은 그랬었어요. 이제 19세기 한 중반쯤에, 그러니까 한 1850년대, 60년대쯤에 봤을 때 세계사에서 공화국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를 봤었어요. 그게 어디였을까요? 일단 미국이었죠. 그리고 잘 뭐 세계사를 좀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프랑스가 리퍼블릭이 됐다 안 됐다 왔다 갔다 했었죠.
예를 들어서 물론 1860년대쯤 되면은 당시는 제2제정 우리가 1868년에 병인 양요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나폴레옹 3세가의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당시는 그러니까 이른바 엠파이어 제정이었겠지만은 프랑스도 혁명을 통해 가지고 공화국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프랑스도 리퍼블릭이었고 그러니까 미국도 리퍼블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대충 보니까 왕이 없는 체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이 당시에 그 동양의 지식인들이 참 똑똑했어요. 참 현명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의 역사를 다 뒤져요. 다 뒤져가지고 왕이 없었던 시기가 언젠가를 다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주나라 때 려왕이라고 하는 좀 그 나쁜 왕이 있었고 그 왕을 쫓아내고 신하들이 같이 공치를 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연호가 공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왕이 없는 시기. 그래서 공화국이란 말을 썼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되게 현명하고 되게 똑똑한 지식인이었다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왕정이 아닌 신하들에 의한 내지는 적어도 이 뭔가 귀족정 비슷한 이런 것들 공화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원래 실제 라틴어에서 이제 제가 다시 서양으로 간다면은 이건 이제 번역의 문제였던 거고 서양에서 리퍼블릭은 로마 공화정에 있었던 거고 그때의 공화국 리퍼블릭은 원래 레스 피블리카였거든요. 레스는 영어로 thing 뭐 것인 거고 피블리카는 퍼블릭이죠. 그러니까 공공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의 것이라는 의미로서 리퍼블릭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물론 왕이라고는 한 명이 아니라 내지는 민주정 내지는 귀족정 이런 형태들 몽테스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고 적어도 특히 로마 리퍼블릭에서는 원로원과 그러니까 민회와 그리고 집정관이라고 하는 세 개의 권력체가 일정하게 공존하는 시기 여기를 리퍼블릭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권력이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것으로서 공존하는 시기 여기를 리퍼블릭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왕정이 아닌 걸로만 게 아니라 나름대로 뭔가 권력이 잘 분할되고 분립되어 있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공화국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화국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18세기 아까 계몽주의 시기에 프랑스의 어떤 맥락들을 좀 역사적인 맥락들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세계사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이제 네덜란드라고 하는 이제 그 무적 함대를 이끌고 세계에 진출했던 네덜란드가 제 첫 번째 헤게모니 국가로서 존재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서서 영국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약간의 아직은 영국이 패권을 잡기 전이었던 거고 프랑스도 나름대로는 일정하게 거기에 이제 한번 끼어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기라고 게 18세기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교도 혁명이 1648년에 있었던 거고요. 명예혁명이 1688년에 있었어요. 18세기 말에 있었던 거겠죠. 그랬던 거고요. 아니 17세기 말에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영국은 서서히 의회주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일정하게 지금의 영국 민주주의 형태들을 갖추기 시작했었어요. 나름대로 잘. 그리고 이 명예혁명을 통해 가지고 일정하게 왕과 의회가 권력을 분립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 당시에 이른바 파이낸셜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재정혁명을 통해 가지고 재정혁명이라는 것은 당시에 잉글랜드 은행 그러니까 뱅크 오브 잉글랜드인데 지금은 이제 중앙이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 어떤 적어도 이제 발권 중심적인 은행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증권거래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영국이 18세기에 들어서 서서히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경제적 기반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자본의 축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국은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준비를 아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의회주의,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던 거고 반면에 이제 프랑스 같으면은 루이 14세와 15세 시기라고 하는 이른바 절대 왕정의 절정에 이르렀던 거죠. 베르사유 궁을 지었던 루이 14세 그리고 15세로 이어지는 이 시기였기 때문에 왕권이 아주 단단했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또 한다면 되게 강대국의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영적인 방식으로 프랑스는 프랑스적인 방식으로 뭔가 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등장하는 네덜란드가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침체하는 시기에 이제 새로운 패권 국가로 누가 더 등장할 것이냐를 가지고 경쟁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뭐 캐나다라든지 그리고 인도라든지
미국 혁명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영국과 프랑스는 끊임없는 식민지 전쟁을 하죠. 근데 결국은 18세기 후반쯤 프랑스 혁명 직전쯤 되면 결국은 프랑스가 이제 영국이 지죠. 근데 아직은 몽테스키가 활동할 때는 그 과도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뭔가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지난 시간에 루소를 배웠다면 루소도 하나의 대안이었던 거고 뒤에 볼테르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대안이었겠죠. 그리고 몽테스키도 하나의 대안이었던 거고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안들을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런 볼테르는 약간 중동주의하고도 결합할 수 있는 방식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백과전사파들, 루소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나름대로 뭔가의 변화를 추구했던 거고 그때 이 몽테스키에는 이 절대 왕정을 예를 들어서 계몽군주정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마 볼테르였던 거고 약간 절제된 군주정이라는 표현 그리고 영국식으로 가길 기대했던 것은 몽테스키였던 거고요. 그 이상의 변화를 추구했던 것은 루소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대안들이 있었는데 대안이라고 하면 그런 안들이 그러니까 제안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몽테스키는 누구인가라고 이제 잠깐 뭐 간략히 저자에 소개한다면은 이 프랑스 남부 그러니까 스페인과 약간 경계 쪽에 있는 보르도와 뚜르즈 사이에 있었던 곳에 태어났던 거고요. 이 보르도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이 법원장직을 이걸 지냈다고 하는데 이 법원이라는 게 부러워 빠흐르망이거든요. 지금 빠흐르망은 의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는 이 빠흐르망이라는 자체가 귀족들이 원래 불어를 이야기한다면 빠흐르가 말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 지방 귀족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왕의 어떤 뭐 관리들이 파견되어 있지만 그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서는 일정하게 지역 유지들이 뭔가 힘을 쓰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그 사회의 좀 안정적인 어떤 체제를 유지하는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보르도의 법원장직을 몽테스키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 이런 게 큰아버지가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몽테스키한테 이게 갔던 거고 경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이제 부유했다는 거, 그러니까 별로 근심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였다고 볼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파리로 진출했던 거죠. 그리고 이 페르시안의 편지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그 사회에서 뭔가 풍자적인 소설, 그 당시를 약간 비꼬는 16세의 전제정을 약간 비꼬는 방식으로 글을 썼는데 그게 좀 히트를 쳐가지고 프랑스 사교계에 나름대로는 입지를 굳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몽테스키에는 사교계의 발을 딛기보다는 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법의 정신을 쓰게 되는데 이 법의 정신을 보다 보면 여기거든요. 제가 이 34년에 21년에 이 책을 쓰고 나서 27년쯤에 법의 정신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되었던 거고 1728년부터 이때 유럽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이 여러 곳을 본다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왜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라든지 특히 이탈리아를 여행했는데 이탈리아 베니스를 그때 가거든요. 베니스가 뭐냐면 거의 18세기까지도 공화정의 형태가 남아 있었던 곳이 베니스였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르네상스 시기에 뭐 마키아벨리 나중에 제가 잠깐 마키아벨리 이야기할 건데 마키아벨리가 1500년대 초반에 군주론이라든지 로마사 논고를 쓰거든요. 그때 로마라든지 피렌체라든지 베니스라든지 밀라노라든지 이런 데가 공화국이 되게 발달했어요. 조그만 도시국가들이죠. 일종의 도시국가에서 공화국들이 발달하고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몰락하거나 이제 군주정으로 바뀌거나 그러는데 유일하게 베니스는 그 당시까지도 공화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 몽테스키가 거기까지 가서 그 공화국 시스템을 보죠. 그리고 그 뒤로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의 조그만 도시 공동체들을 기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국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영국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죠. 결국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법의 정신의 책 중에서 가장 긴 챕터가 이 영국 헌법에 영국 헌정에 대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 대해서 자기는 되게 많은 깊은 그 인상을 받았던 거고 되게 모범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국에 대해서 영국을 많이 경험한 탓이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법의 정신을 이제 집필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법의 정신을 쓰는 과정 속에서 몽테스키에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루소를 했고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홉스에 대해서도 잠깐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연권과 계약론자죠. 내추럴 라이트하고는 인간 개인은 그러니까 태어난서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논의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 권력이라는 것들을 확립시킬 것이냐, 그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출발점은 권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몽테스키의 출발은 반대로 권력에 있었던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고 그 권력을 어떤 식으로 제어하고 그들이 개인의 자유를 넘보지 않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기본적인 몽테스키의 문제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정치 철학, 홉스나 로크, 루소까지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과정들을 그러니까 실제는 그런 것들이 자연 상태라든지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그건 논리적인 산물이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몽테스키는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나중에 법의 정신의 구성에서 보듯이 마찬가지로 그 사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이 정치 철학과는 구별되는 사회학이라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몽테스키를 사회학의 원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로 현실의 사회가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문제식을 출발했기 때문에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이었던 거고 그 몽테스키가 이런 근대 정치자가 구별되는 현실주의적인 어떤 정치 철학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그 뒤에도 이 권력에 대해서 자유를 위협하는 권력의 효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자유를 어떤 식으로 지켜낼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이것을 고민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법의 정신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 선생님께서 처음에 소개할 때 우리가 당시에는 어떻든 간에 이제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흔히 이제 근대가 이 중세 내지는 전통적인 국가 권력으로부터 근대 국가 권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치였죠. 아까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는 상당 부분 그 이전의 왕들은 물론 약간 과대 포장된 것도 있겠지, 과대해서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되게 자의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할 때 전통적인 권력의 특징을 뭐냐면은 죽게 만들고 살게 내버려둘 수 있는 권력이었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생사였다권을 가질 수 있는 권력이었던 거죠. 근데 근대의 권력은 뭐냐면 이제 그들을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살게 만들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죽게 내버려둘 수 있는 것, 너를 방치하겠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근대 권력의 특징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거든요. 흔히들 얘기라 아까 미국의 프랑스의 푸코라는 정치 철학자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전의 권력은 죽게 만들고 살게 내버려두는 권력이었어요.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어. 근데 살게 내버려둘게. 네가 알아서 잘 살아. 이게 이제 전통적인 권력이었죠. 근데 근대 권력은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법 밖으로 쫓아버리면은 너는 죽게 할 수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대 권력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 중요한 수단이 법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법치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법치는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통치자가 내가 법에 따라 통치한다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야지 나머지 시민들이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법이라는 것 자체가 몽테스키는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항상 사물의 본성에 의해서 유치되는 거고 법의 정신이라는 것들은 뭐냐면은 실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현실의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이 그 사회마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까 성정이니 그러니까 멘탈리티인 거죠. 부라든지 인구, 상업, 습속,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그 사회의 특성들을 구성하는 것이죠. 자연적으로도 구성하기도 하는 거고 실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구성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사회의 일종의 법의 정신을 형성한다고 하는 거고 그 법의 정신에 맞춰 가지고 실제 실정법, 포지티브 로우죠. 실정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야지 가장 좋은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그 어떻게 보면 플라톤 이래 오랫동안 사람들은 가장 이상적인 어떤 법, 이상적인 정치 체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왔는데 몽테스키는 그러진 않았던 거예요. 각자 그 사회에 맞는 그 국가에 맞는 법의 정신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맞는 법들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의 정신에 따라서 입법자는 법을 만들고 통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1편의 얘기인 거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실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 체제에 대해 정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류를 했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계속 그런 이 정치 철학자들은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군주정이니 귀족정이니 민주정이니 그리고 뭐 타락한 형태로 전제정이니 뭐 중우정이니 이런 다양한 정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분류를 해왔다고 할 수 있겠죠. 몽테스키 그 나름대로 분류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죠. 근데 그것들을 분류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왔던 거고 그런 것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그 사회의 어떤 본성과 원칙이 있다는 거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적절한 어떤 정치 체제를 찾을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상적인 체제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한 분류를 통해 가지고 적절한 정치 체제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몽테스키는 끊임없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몽테스키가 제가 이제 사회에 대한 분류를 했다는데 앞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에 대한 분류들을 쭉 해요. 환경에 대한 분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과 그래서 뭐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각기 어떤 특성이 있는 거고 그 기후에 맞는 예를 들어서 더운 지방 사람들은 좀 게으르다 약간 무슨 편견이긴 하겠지만 그 당시에 18세기 뭐 서양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편견이었던 거죠. 뭐 추운 지방 사람들은 더 이제 그 긴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식으로 그 기후에 맞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정한 어떤 정치 체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이 자연적인 부분과 함께 사회적인 부분, 뭐 당연히 이제 상업이라든지 화폐, 인구, 종교 이런 사회적인 요소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부 형태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편 약간은 앞에 거는 조금 구별되는 건데 실제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18세기의 프랑스의 계몽지대 때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고유한 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약간 결이 좀 달라지는데 되게 좀 약간 뭐 라틴 그러니까 로마법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되게 중에 법률적인 서적처럼 보이는 그런 프랑스 법에 대해서 쭉 역사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법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프랑스가 이런 왕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통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몽테스키는 얘기하는 게 실제 그렇지 않았다. 원래 중세 때부터 이전부터 로마법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이 나름대로는 일정하게 법들이라는 게 만들어져 왔던 거고 그 고유한 법의 질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걸 잘 찾아내 가지고 현재로 재구성하는 것 자체가 프랑스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 새로운 대안들을 찾으려고 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대략적인 이제 뭐 법의 정신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상들을 한 서너 가지 정도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형태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일에서 통치 여러 가지 뭐 군주정이니 귀족정이니 민주정이라고 하는 통치자 수에 따라서 어떤 이 정부 형태들을 분류했는데 몽테스키는 그렇지 않고 어떤 사회의 형태들에 대해서 그 사회의 특성에 맞는 정부 형태들이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했던 거고 오히려 훨씬 더 몽테스키한테 중요했던 것 자체는 데스포티즘이라고 하는 전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일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이라는 것은 통치자 수가 전체냐 소수냐 한 명이냐에 따라서 일정하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가장 나눌 수 있는 통치의 구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뭐 군주정이 타락하면 전제정이 되고 귀족정이 타락하면 뭐 중우정이 되는 거고 아니 저기 과두정이 되는 거고 민주정이 타락하면 중우정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불렸는데 몽테스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정치 체제가 타락하면 전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좀 독특한 방식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전제정이라는 자체가 오히려 되게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서 몽테스키는 항상 그러니까 민주정이든지 귀족정이든지 군주정이든지 이것이 타락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이라는 것 자체가 있었을 때 그것들이 잘 유지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타락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공화정이란 말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서도 권력이 독점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세력에서 그러니까 공존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공치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공화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민주정과 귀족정을 몽테스키는 공화정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분류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화정한테 중요한 것은 버추라고 하는 덕성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중시했던 거고 민주정은 평등, 귀족정은 절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졌을 때 그 나름대로의 그 사회의 어떤 특성에 맞는 정치 체제가 잘 작동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뭐 이건 얘기했던 거고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패의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정이든 귀족정이든 군주정이든 이것들이 부패하면 타락하면은 뭐 커럽션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그 당시에 개념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타락하면은 결국은 다 전제정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정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했는 건데 다시 앞으로 얘기한다면은 민주정에서는 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회의 원칙 아까 프린시플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극단화되면은 그건 민주정이 타락한다고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머더레이션이라는 것 절제라는 것 자체가 몽테스키에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든지 그 원칙이 극단화되면 항상 타락한다고 봤기 때문에 귀족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덕성이 중요하고 절제가 중요한 건데 이것들이 사라지면은 부패하게 되는 거고 전제정이 되는 거라 하는 거고 군주정도 마찬가지로 군주정이 타락하면은 그건 이제 전제정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 이런 전제정 개념이 몽테스키한테 중요했냐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당시 프랑스에서 당연히 아까 말한 루이 15세 시기였기 때문에 몽테스키 살았던 시기가 이런 절대 왕정이 일정하게 그런 가능성 자의적인 권력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고 아까 초기 말씀드린 것처럼 몽테스키 자체가 보르도의 법원장 고등법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귀족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원이라는 것 자체가 일정하게 군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서서히 이 빠흐르망이라고 하는 고등법원의 힘들이라는 것 자체가 약해지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프랑스도 서서히 전제정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염려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다시 그 중간 권력으로서 이 고등법원이라는 것 자체를 잠깐 더 설명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아까 보르도라든지 지방 곳곳에 귀족들의 모임이 있는 빠흐르망 고등법원이 있었는데 파리에 있는 파리의 고등법원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왕의 명령이 파리 고등법원에 도장이 찍혀야지 이게 법령으로 반포가 됐던 거거든요. 당시는 의회는 명확히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의회라는 것 자체는 영국은 당시에 이제 의회가 소집되었는데 프랑스는 한참 뒤에 이제 3부회가 소집돼 가지고 그게 국민회가 되는 거니까요. 아직은 프랑스는 그게 있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유일하게 이 파리의 고등법원이었거든요. 물론 지방의 고등법원들은 나름대로 일정하게 왕의 관리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거고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파리의 고등법원이었거든요. 왕의 명령 그러니까 실제 왕은 말 그대로 이른다 규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파리에서의 파리 고등법원이 왕의 명령이라도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반포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 몽테스키에게 보기에는 영국의 의회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결국 나중에 그건 실패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몽테스키가 1748년 법의 정신을 쓸 그 무렵만 하더라도 아직은 파리 고등법원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보겠지만 그 3년 뒤에 이 책이 나온 3년 뒤에 파리의 고등법원이 했던 시도가 실패를 하는 거고 그게 왕이 그 파리 고등법원에 있는
당시 주도했던 얀센 주지사를 다 몰아내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무력화시켜 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 왕의 약간 자의적인 권력이 돼간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는데, 적어도 몽테스키한테는 이 고등법원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권력 분립. 권력 분립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 이제 몽테스키한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머더레이션. 아까 귀족 중에서도 머더레이션이 중요한 거고, 그 외에도 모든 부분에서 실제 뭔가 극단하지 않고 평등이 극단하지 않고 절제되게 유지될 수, 머더레이트한 평등의 정신이 필요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그 귀족 중에도 절대가 필요했던 것이, 이 절제라는 것 자체가 이런 정치적인 자유, 개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원칙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정치 체제가 극단화됐을 때는 항상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실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정부였던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권력 분립에서 가장 중요한 몽테스키의 테즈라고 하는 것이죠. 권력이 멈추려면 권력에 의해서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던 거죠. 권력은 권력에 의해서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왕의 권력은 다른 귀족의 권력, 파르르망이라고 하는 고등법원에 의해서 견제가 되든지 내지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의회가 그걸 견제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은 권력에 의해서 멈춰야 된다. 그래서 권력을 분리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 분립의 원래 취지, 제가 아까 잠깐 초기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 공화국을 얘기했을 때, 로마 공화국을, 그러니까 이 몽테스키에가 그 법의 정신의 그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로마에 대한 얘기를 쭉 쓰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계속 쓰고 있는데, 그건 원래 법의 정신을 쓰기 전에 로마의 흥망성쇠론을 썼는데, 그 부분을 로마 법의 정신에 파빈시켰거든요. 거기 로마 얘기를 쭉 꾸준히 하고 있었던 거고, 그 전에도 마키아벨리니, 뭐 그 뒤에 루소니, 그 이외에도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이 수업에서는 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은 아마 저기 뭐 볼링브로크라든지 이런 해링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오랫동안 로마를 되게 복권시켜 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로마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로마한테는 귀족과 평민 간의 투쟁, 분열이 오히려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테즈로서 남아 있었어요. 마키아벨리 로마서 연구했을 때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몽테스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회하고 원로원과 집정관이 이 세 개의 권력 기관들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로마가 건강하게 하는 거고, 로마가 항상 부패하지 않도록, 커럽트하지 않도록 만드는 장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로마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어떤 기재의 역할을 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런 의미에서 권력 분립인데, 이때 이 로마 시기의 이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입법, 사법, 행정이라기보다는 이런 계급 간 내지는 계층 간의 권력의 분립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서로 견제하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시 로마 공화국을 혼합정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혼합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리퍼블릭이란 말 자체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그게 공공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것이 섞여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군주정 세력과 귀족성 세력과 민주정 세력의 혼합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마찬가지로 이 믹스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혼합정이라는 것들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오히려 로마인의 자유를 보장했다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덕성이라는 것들, 버추라는 것들을 길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버추라는 건 뭐냐면은 뭐랄까, 이제 공공성이죠. 그러니까 공적인 관심인 거고, 공적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공화주의가 부활된 것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의 과잉 때문에 1970년대 공화주의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관심 가졌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출발은 개인이거든요. 개인의 권리고 개인의 자유예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홉스나 루소는 좀 다르겠지만, 홉스나 로크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내 권리와 내 자유를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내 소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공화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법치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축이 시민의 덕성이거든요. 리퍼블리칸 버추, 공화주의적인 덕성이죠. 이건 공동체 의식인 거고, 일정하게 조국에 대한 헌신이죠. 조국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의 자유가 실현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그러니까 물론 이걸 약간 배타적으로 하면은 조국은 파들랜드, 일종의
조상들의 뼈가 묻혀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걸로 되게 좁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적어도 로마인들은 조국이란 것들이 자기가 자기의 자유가 실현되는 공간, 그러면서 타인의 자유도 지켜주는 공간, 공존하는 공간으로서의 조국을 생각했던 거고, 그걸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헌신, 이것들을 공화주의적인 덕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일정하게 로마가 번영하고 팽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공적인 걸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사적인 걸 강조하지 않고 그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당시의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로마에서는 이런 귀족과 평민, 그 집정관이라고 한다면은 몽테스키에가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되게 중요한 이제 역할들을 했던 것이, 이제 근대 문턱에선 공화주의라는 표현을 제가 썼던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몽테스키는 그걸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틀로 서서히 전환시켜내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삼권 분립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나왔는데, 적어도 로마에서 집정관, 원로원, 민회는 삼권 분립의 개념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당시 이쪽의 사회 세력들의 분할과 분립이었다고 한다면은, 몽테스키는 이걸 이제 새로운 집행권에서 군주 권력, 그리고 입법권, 여기서 물론 아직까지는 약간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귀족과 인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귀족의 권력, 그러니까 계급 계층의 권력 분립과 기능적인 분립이 서서히 연동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의 근대적인 방식으로, 지금의 우리 현대 삼권 분립으로 가는 과도기에서 적어도 몽테스키가 그런 방식으로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로크도, 여러분들 로크는 그 수업에 안 하신 것 같은데, 홉스 로크도 서서히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치, 이제 로크는 이권 분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 아무튼 몽테스키는 적어도 이것들을, 이런 공화주의적인 어떤 이전의 계급 계층의 분립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능적인 분립과 양립시켜 가지고 서서히 전환시키려는 그런 근대적인 방식의 권력 분립 이론을 체계화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거기서 이제 몽테스키는 근대인으로서, 그러니까 로마나 뭐 그리스에서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기본적인 대의제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표현 하지 않죠. 대의제라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의 인민들, 피플들은 누군가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 잘 선택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그건 뭐 지금까지도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근대의 덕목으로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몽테스키의 가장 큰 기여 중에 하나가 이 상업에 대한, 상업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권력 분립이 서서히 근대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커머스라고 하는 새로운 상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상업은,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 몽테스키는 커머스라고 하는 상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서서히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자본주의가 등장하는 것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화주의란 것, 시민적인 덕성이라는 것들을 근대화할 것인지를 고민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탁월한 해결책을 찾았죠. 왜냐하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이코노미 개념, 이코노미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면 그건 탐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던 거고, 그게 기독교에도 그게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몽테스키보다 조금 전에 맨더빌이라는 사람이 꿀벌의 우화를 쓰는데, 여기서도 그러거든요. 그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속성, 이건 사악한 거야. 근데 그게 되게 운 좋게도 공적인 뭔가의 업적을 만들어, 퍼블릭 버추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적어도 18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맨더빌이 쓸 때만, 이게 1720년대 이 책을 쓰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강했었어요. 근데 몽테스키는 그걸 이제 극복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 마키아벨리가 로마 사는 걸 1717년인가 이쯤에 쓰죠. 이때만 하더라도 여기서 몽테스키 마키아벨리는 그거든요. 시민들을 가난하게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에는 바람직하다.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군주론에서 마찬가지로, 군주는 부유해야 되지만 시민들은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지 공화국이 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당연히 그 아리스토텔레스 일에 기독교적인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부를 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경외시하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루소,
물론 루소는 이게 1760년대 몽테스키 이후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고대주의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결국 남의 자유를 살 만큼 부유해서도 자기의 자유를 팔 만큼 가난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소만 하더라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소박한 삶 이런 것들 추구했다고 볼 수 있었겠죠. 근데 몽테스키에는 그렇지 않고 이제 상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습속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부드러운 상업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온화한 습속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상업이 있고 상업이 있는 곳에는 온화한 습속이 있다는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이 결코 사람을 타락하게 하거나 부패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것이 상업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걸 보게 했던 것은 결국 영국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국이 아까 제가 오랫동안 몽테스키 영국을 오랫동안 여행을 했던 거고, 영국은 이미 몽테스키가 여행한 그 시점에는 영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고래든지 잉글랜드 뱅크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정하게 자본주의적인 발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이른바 근대적인 공화국이 되었던 거예요. 로마의 고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공화국이라는 것 자체가 서서히 근대화돼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공화국이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방식이 영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법의 정신에서 잉글리시 컨스티튜션이라고 영국 헌법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길게 써요. 가장 긴 챕터, 그러니까 몽테스키의 어떤 챕터 같으면은 반 페이지도 안 되는 챕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엄청나게 긴 그 챕터를 통해 가지고 영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국이 몽테스키 보기에는 영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몽테스키한테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자유였거든요. 근데 그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권력이 제한돼야 되는 거고,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주의 권력이라는 자체가 누구한테도 누구를 해악하지도 않고 누구를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그거거든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영국이라는 것 자체가 공화 정체가 군주 정체 형태에 감춰져 있다. 아까 정부 형태 분리해서 공화정은 몽테스키는 민주정과 귀족정을 공화정이라고 부르는 거고 따로 군주정을 분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영국이 군주가 있지만은 그건 공화정이야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제가 아까 리퍼블릭이 퍼블릭 싱이라고 했는데, 영국에서는 영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커먼웰스라고 부르죠. 커먼웰스. 그것도 마찬가지 제가 볼 때는 영국적인 표현이죠. 리퍼블릭에. 몽테스키는 그걸 인지했던 거고, 비록 군주가 있지만 왕이 있지만은 그 왕은 뭐예요? 의회 권력. 의회도 당시에 상원과 하원이 있었던 거죠. 그 상원과 하원의 권력의 견제를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몽테스키가 보기에는 그건 공화정이야라고 생각했던 거죠. 비록 왕이 있지만 공화정.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있을 때 원래 당시 19세기 동양의 지식인들이 봤을 때 왕이 없는 게 공화정이야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몽테스키는 이 시기에는 적어도 영국은 공화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화주의적인 정신이 실현되는 거고, 공화주의적인 버추, 공화주의적인 덕성이 실현되는 거고, 시민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일정하게 뭐랄까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라고 생각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 영국이 몽테스키 보기에는 프랑스가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좀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화주의 덕성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개인의 어떤 한정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것에 지나치게 매몰되지도 않고 사적인 것에 너무 한정되지도 않는 이런 방식으로 이 균형감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근대적인 방식으로 공화주의적인 덕성이 실현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조국에 대한 사랑과 평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잘 실현되는 게 영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뭐 이 정도가 몽테스키가 뭐냐면 로마 내지는 마키아벨리를 통해서 쭉 이어왔던 고대적인 공화주의라는 것 자체를 근대 사회라고는, 자본주의 막 상업이 발흥하는 시기에
어떤 방식 그것들을 근대적으로 적용시킬 것이냐, 근대적으로 변환시킬 것이냐라는 것들을 고민해 가지고 썼던 법의 정신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런 어떤 이상적인 어떤 체제를 찾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프랑스에서 실현될 것이냐. 프랑스가 루이 14세, 15세를 거치면서 절대 왕정이 있는데 이 절대 왕정이 전제정으로 흐르지 않고 근대적인 방식의 공화정. 그러니까 비록 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떤 온화한 형태의 군주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했던,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프랑스에 어떤 대안을 추구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1748년에 썼던 법의 정신의 이 절제된 정부로의 기량 자체가 실패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51년 파리, 그러니까 프랑스와 파리 고등법원, 실질적인 귀족들의 권력체였던 파리 고등법원 간의 충돌이 발생했던 거고 결국은 루이 15세의 승리로 끝났죠. 루이 15세는 그래서 당시에 파리 고등법에 있던 귀족들을 다 쫓아내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채우는 거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왕권이 승리를 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왕권의 승리가 그때는 잠시 왕권의 승리였던 거고 결국은 프랑스가 뭔가 새롭게 근대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760년대 이미 이때쯤 되면 실제 역사가 된 1765년에 파리 조약이 있는데 이게 아마 영국과 프랑스가 캐나다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때 영국이 이기거든요. 영국이 이겼던 거고 그게 이제 파리 조약이 파리 강화 조약인데 이걸 계기로 해서 프랑스가 영국의 그러니까 그 힘의 그러니까 역전이라면 명확히 그 전세가 분명해졌다고 하는 거죠. 영국이 드디어 패권국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고 그것이 19세기가 영국의 세기, 19세기가 영국의 세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물론 이제 그게 기분 나빴던 프랑스가 뭐예요? 미국 혁명, 미국 독립혁명 당시에 미국을 지원을 하죠. 기분 나빴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프랑스에는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가져왔던 거고 그게 결국은 프랑스 혁명으로 그리고 사실은 또 한편에 이미 그 지난 시간 여러분들 루소 배우셨는데 루소적인 길, 루소적인 대안이죠. 어떤 혁명으로의 길 그걸로 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프랑스 혁명 잠깐 뭐 그 뒤에 이제 몽테스키 이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기는 1789년 혁명이 있는데 1789년 프랑스 바스티유 함락과 함께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뭐 그전에 뭐 삼부회가 소집되고 국민의회가 선포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시작돼 가지고 1799년 나폴레옹이 이제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체제들이 실험이 되죠. 그때는 초기에는 이제 89년 혁명부터 92년, 93년 공포정치 시기 로베스피에르가 권력을 장악한 시기에는 아주 루소적인 실험이었죠. 아주 강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일반 의지의 절대성과 이 의회의 절대성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아주 명확한 공화주의적인 아주 극단적인 어떤 공화주의의 실험들을 했던 것이 이 프랑스 혁명 초기였던 거고 1792년 테르미도로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물러나고 이제 좀 온건한 자유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몽테스키가 다시 복권이 되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때 몽테스키를 통해 가지고 이 프랑스가 상하원제를 선택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전만 하더라도 프랑스 혁명 시기 로베스피에르 시기에는 철저하게 단원제였어요. 왜냐하면 일반 의지는 절대적이고 분할될 수 없고 단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민의회라고 하는 그 단원제 의회였는데 테르미도르 때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양원제를 선택을 하죠. 그게 이제 몽테스키 복권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물론 이 시기 10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약간 루소하고 몽테스키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프랑스 역사가 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3공화국에서 몽테스키는 다시 한번 또 부활하거든요.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헌법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프랑스 제3공화국이 파리 콤뮌이 성립되는데 그때 권력 분립을 확립시킬 것이냐. 이때도 다시 양원제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권력 분립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가 권력의 통일성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서서히 19세기 말 20세기 들어와서는 국가라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을 갖고 뭔가 그 사회 자체를 주도해 나가는 게 되게 필요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게 프랑스에서는 복지국가의 길이었던 거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몽테스키에는 되게 그 독특하게 읽히죠. 권력 분립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국가 권력의 단일성. 그러니까 권력 내,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라는 국가라고 하나 유니티가 있는 거고 그것은 되게 단단해야 되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권력 분립이 잘 이루어지고 권력이 견제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 건강한 거고 또한 외부적으로는 단일화 힘을 갖는다.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들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한편에서는 되게 강한 국가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강한 권력 분립을 이야기하는 게 동시에 이 뭐랄까 절충점들을 다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 그 프랑스의 몽테스키 해석인 거고 그게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국가 권력 단일성을 주장했던 루소를 또 한편에서는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루소가 몽테스키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나름대로는 일정하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결합해 보려고 했던 그런 경향이 아니겠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몽테스키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거고 그 다음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도기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제 시민 여러분들에게 바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자, 조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오늘 강연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아직도 19세기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서양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동양, 특히 이제 우리 한국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은 이 18세기, 19세기 이 서구가 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늘 중심이라고 생각하다가 완전히 이제 주변부로 밀려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19세기에 이 서구의 제국주의에 또 침탈된 곳이 바로 이 동아시아 전체고요. 우리 한반도도 역시 그 서구의 방식을 그대로 본던 일본 제국주의에 또 35년간 강점이 됐던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8세기, 19세기 동아시아 지역은 어떻게 보면 서구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부입니다. 뭐 오리엔탈리즘이죠, 일종의 그들의 보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그 안에서 보면 적어도 18세기까지는 이 유럽 안에서도 이제 이 시기는 영국과 프랑스의 또 싸움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미국이 크게 이렇게 드러나진 않은 상황이고요. 미국은 이제 한 19세기 정도 가야 토크빌과 같은 자가 오, 미국 민주주의 멋있네라고 하는 그 지점이 19세기 가야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그 19세기가 등장하기 전에 바로 이 서구 유럽이 전 세계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토대로서의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을 좀 들여다봅니다. 이게 다음 2학기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18세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제 계몽의 사실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계몽주의의 또 다른 그 기원으로는 이제 영국에서 출발했던 17세기에 출발했던 또 이제 과학혁명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성을 절대화하는 이성 중심의 사고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 하나의 정치적 흐름으로서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들은 헌법적인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정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분명히 헌법에서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더 친근하고 친숙한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저희들 분명히 어디서 배웠긴 배웠을 텐데 엄격하게 구별을 잘 안 해왔죠. 그죠?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서도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문화적 자유주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도 우리는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국가의 정체성까지도 이제 이렇게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지 않은 채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로크라든지 홉스라든지 이런 사회계약론자들을 통해서 주장됐던 그 자유주의가 뭔지, 왜 그들이 자유를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그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게 바로 국가입니다. 왜 그럼 국가를 내세웠는가죠, 그죠? 이거는 이제 권력의 이양입니다. 일종의 이행입니다. 신의 자리에서 그 신의 자리를 대체한 게 이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권력이 국가입니다. 국가, 유럽에서는,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이제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사회계약론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지켜봤습니다만 홉스는 완전히 절대 권력으로서의 국가를 리바이어던을 통해서 얘기했다면 로크는 조건부의 방식으로, 그죠? 나의 자유권과 소유권을 지켜도, 그거는 지켜도. 그러나 루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반 의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국가의 권력을 다시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서양에서는 정치적 혁명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이런 이론들이. 그거는 뭐 우리들이 다 지금까지 겪어봤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몽테스키에라고 하는 이 정치 사상가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일종의 사회적 입지입니다. 이 사람도 계몽주의 사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부를 하는 방법론은 보면 오늘 강현자 선생님께서도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영국 경험론의 영향을 받은 일종의 기납주의적 방식입니다. 정치 형태라든지 정치 권력을 표현하는 방식은 고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 연역적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적 조건이죠. 그죠? 어떤 전제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현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실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몽테스키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21세기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귀감이 될 수 있죠. 이런 방식의 분석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한번 두시고 시민 여러분들이 오늘 강연했던 내용들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혹은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 등등 포함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강의자 선생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답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주시면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뒤에 계시는 분 받고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 강의 주제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학교 시절에 그냥 이름만 들었던 그런 분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 질문을 약간 좀 엮기로 새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아까 사자 선생님께서 몽테스키에를 좀 경험주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몽테스키의 저작에서 말은 그래도 실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경험적이 없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에서 좀 이렇게 또 비판적인 의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제 질문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을 보면 이 프랑스 혁명을 다루고 있는데 이 디킨스는 자기가 영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약간 좀 이렇게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 많고 그래서 영국을 약간 좀 우위에 두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서구식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길이 달랐던 영국과 프랑스의 그 길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영향력이 컸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결국 권력의 분립은 결국은 상호 견제하고 주권자에 있는 그 국민의 견제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권 가운데서 과연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 견제와 국민의 견제가 시스템상 가능한데 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너무 없는 게 아닌가. 과연 사법부는 누가 견제할 것인가. 예를 들면 판사 한 사람을 파면시키는데도 탄핵이 필요한 그런 현재 체제이기 때문에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저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적절한지, 그에 대한 그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질문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 안 하더라도 바로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아까 네. 그 영국과 프랑스의 길을 얘기한다면 모르겠어요. 몽테스키에서 좀 더 지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영국과 프랑스의 민주주의 형성의 방식을 얘기할 때 그 청교도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비교하면서 두 사건 속에서 왕의 목을 자르는 두 가지 경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648년 청교도 혁명에서 찰스 1세의 목을 자르죠. 크로멜의 목을 잘랐고, 그리고 이제 공의 시대를 거쳐가지고 다시 왕정이 복고되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1789년 프랑스 혁명과 함께 1792년 1월 21일 날 루이 16세의 목을 자르거든요. 왜냐면 1월 21일 날 되게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물론 나폴 레옹이 등장하고 하지만 어떻게 1815년에 왕정이 복고됐지만 다시 그게 또 무너졌던 거죠. 1830년에 무너지고 그때 이제 다시 뭐 입헌군정이 되지만 다시 또 공화정이 되었다. 결국은 지금은 프랑스는 공화정이 되었고 영국은 다시 왕정이 복고되는, 지금도 왕정을 하고, 어떤 왕은 왕정이라고 하면 왕은 있는 거죠. 왕정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인 힘은 없다 하더라도요. 그 차이가 뭐냐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항상 수업 시간에. 그러면 뭐냐면은 크로멜 같으면은 1648년 혁명에서 이 찰스 2세의 목을 자르면서 나는 그러니까 왕정도 없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동력을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크로멜은 군에서 가져와요. 이른바 신영군이라고 하는 뉴폼암인가 이런 신영군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통해서 그 왕의 목을 잘랐던 거고, 그 당시 아래로부터 왔던 이른바 수평파들 레벨레들은 딱 그 접근을 금지시켜 그들과 연대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반면에 1791년 이제 그 입헌 군주정이 있고 루이 16세를 하다가 루이 16세 도망가니까 이제 잡아가지고 왕의 목을 자르는 과정 속에서는 로베스피에르는 쌍킬로트라고 하는 파리의 하층 인민들의 기대예요. 거기에 기대 가지고 왕의 목을 자르는 극단적인 경험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로베스피에르는 그러니까 이른바 하층 인민과 연대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 본다면은 왕의 목은 전체 인민이 왕의 목을 잘랐다고 생각했던 거고, 영국은 크로멜이 잘랐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로멜을 없애면서 다시 왕정이 복고됐던 거고, 프랑스는 새로운 왕정 복고 시도했지만 결국은 프랑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혁명적인 길로 갔던 거고 급진적인 길로 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는 끊임없이 국민들의 연대라는 것, 솔리다리티라는 것들을 아주 항상 강조를 해요. 그 당시에 왕의 목을 같이 잘랐던 일종의, 흔히들 이야기하면은 일종의 형제적인 연대들이 가능했던 거죠. 이제 저는 그 역사적인 어떤 심리학자의 표현을 하면 일종의 공범적인 유대가 발생한 거죠.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되기 때문에 프랑스는 항상 국민적인 유대, 공화주의적인 연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고, 그게 프랑스가 공화정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복지국가를 탄탄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영국은 반면에 그렇지 못했던 거고 왕정이 복고되고, 어떻든 간에 영국은 자유주의 전통이 강하면서 되게 개인의 자유에 근거한 어떤 복지 접근을 했던 거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명확히 구별되는 그런 게 뭐 하나의 역사적인 경험이지만 그게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두 가지 경험이 극단적인 두 가지 경험, 그 구별짓게 하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 더 어느 게 더 영향을 미쳤냐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나라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한국 같으면 좀 볼 때는 프랑스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되게 많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전 되게 좋은 질문,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사법부는 그러니까 프랑스나 뭐 몽테스키나 그들 계속 근대 정치 사상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법을 누가 만드냐가 되게 중요했던 거고 사법부는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부차화시켰던 게 좀 사실이죠. 그러니까 몽테스키 스스로도 처음에 권력 분립에서 염두에 두었던 것은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왕의 밑에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건데 한국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커져버린 것은 하나는 헌법재판소. 물론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에 들어가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갑자기 정치적인 판단들을 헌법재판소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그냥 대법원에서 이쪽에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고 정치적인 판단을 안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어느 순간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인 판단들을 하면서 대통령 탄핵이니 행정수도니 뭐 이런 문제들을 하는 거고 그게 약간의 여론재판식으로 돼버리면서 정치적인 역할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걸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헌법재판소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사법부의 모든 재판관들이 사실은 시험을 통해서 됐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국민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행정부나 입법부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이 선택을 하는 거고 국민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그렇지 않는 시험을 통해서 된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그런 정치적인 결정들을 하는지는 문제가 되죠, 크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계속 이제 개업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요.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한국 정치의 과제죠, 제가 볼 때는요. 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손 드신 분. 예.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학교 다닐 때 그 상권 분립의 기초를 놓은 인물 몽테스키에 딱 한 줄 배운 것이 전부였는데 이렇게 참 많은 일을 했구나 하는 오늘 처음 또 배웠습니다. 앞에 저희가 배웠던 홉스나 루소 이렇게 보다는 훨씬 오늘 조금 손에 잡히는 약간 좀 구체적인 그런 느낌도 조금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 현실적인 문제인데 지금 현재 프랑스에 관한 겁니다. 저희가 다 알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마크롱이 이제 이겼습니다. 이겨서 재선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겼지만 또 그 근소한 차이로 또 그 르펜이라는 그 극우 인사가 특미까지 이제 쫓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미국이야 또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이 또 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다 생각하는데 이 참 자유와 관용의 나라 또 아까 혁명을 통해서 참 유구한 공화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 또 위대한 인물을 이렇게 배출한 나라 이런 나라인데 다른 나라는 다 그래도 프랑스만큼 저희 생각에 공화주의 정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공화주의 시민들의 연대가 결국은 그런 극우적인 정신을 이겨낼 것이다 싶은데 또 많은 또 전문가들은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프랑스도 극우 정치가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지엽적인 질문인데 몽테스키에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당시 영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영국 헌법에 아까 관하여인가 뭐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는데 평상시 갖고 있던 의문 중에 하나가 영국 헌법은 예전에 배울 때 관습법이다 이런 걸 배웠는데 뭐 가르치니까 그렇게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문화된 법이 아니고 이 영 손에 안 잡히는 조금 관습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오늘 좀 교수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네, 그죠. 그 마크롱이 저번 선거에서는 르펜이 한 30% 초반대였는데 이번엔 41%까지 얻었으니까 되게 많이 약진을 했죠. 저도 이제 우려를 했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마크롱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게 되게 좀 걱정스럽긴 하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르펜이 예전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인종주의적인 경향들을 서서히 버리면서 약간 중도 우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 프랑스에서는 공화고 공화주의가 막 되게 신성한 것처럼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르펜 같은 경우도 마린 르펜 딸도 이제 그걸 흉내를 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이제 그 이전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극우주의의 어떤 악마된 모습들을 탈악마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조금씩 오른쪽으로 오니까 중도 우파였던 표들이 그쪽으로 가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설마 사람들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 프랑스 설마 르펜 같은 구주의자가 대통령이 되겠냐 저는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참 아쉽죠. 제가 보기에도 프랑스가 그러니까 제가 2001년에 귀국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르펜 그 정도의 극우 정치는 진짜 지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어쨌든 간에 그 진짜 그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괜찮지 않을까 프랑스는 그래도 프랑스 공화주의가 좀 건재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조금씩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세계적인 현상으로 뭐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뭐 EU가 확장되면서 이제 프랑스의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항상 견뎌왔고 자기들은 항상 그 프랑스가 그거도 약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 민주주의하고는 다른 역사와 전통, 혁명의 나라고 공화주의 연대의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민주주의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자기의 스스로 자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지켜내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첫 번째 질문 가능하고요. 두 번째 영국 컨스티튜션. 그래서 제가 이 컨스티튜션이란 말을 헌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헌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정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조금씩 번역을 여러 개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의 문제. 진짜 물론 우리 이제 문헌상 그러니까 글자로 썼을 때는 이제 우리는 헌법이라고 번역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아까 제가 몽테스키에가 법의 정신의 후반부 거기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컨스티튜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관습이죠. 프랑스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 정체를 구성해 왔느냐라는 것 자체죠. 그런 측면에서 헌법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영국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1215년에 권리장전 이때부터 이미 그런 식의 관습 헌법이죠. 관습적으로 컨스티튜션 자기들의 정치 체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왔지, 진짜 구성이란 말이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온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죠. 암묵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영국에도 있다라고 봤던 거고, 그게 뭐 명문화되게 헌법 1조 2항 이런 거 없다 하더라도 그게 쭉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도 그게 있다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몽테스키에까지는 그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거고 결국은 프랑스 혁명은 이제 그 역사적인 것들을 다 폐기를 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든 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었던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게 혁명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은 헌법은 이제 물론 이제 제1공화국에서 헌법을 만들고 쭉 개헌해 왔지만은 그래도 앞에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헌법 전문이지 않습니까? 헌법 전문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정체성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그 헌법 정신이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컨스티튜션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 우리 정치체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자 관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그 1조 1항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앞에 있는 전문 자체가 일정하게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몽테스키도 그런 의미에서 정치체에 대한 구성의 원칙 이걸로 영국 헌법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중복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법의 정신을 몽테스큐가 1748년에 지었을 때의 그 정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비록 미국에서 제대로 공부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가 만든 그 헌법이 우리가 이야기로는 참 잘된 헌법이라고 들었는데, 교수님 이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당시에 몬테스키우의 세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법의 정신, 그때 그 사정하고 지금 우리 한국에 2017년 5월 10일부터 이제 며칠 안 남았는 이 문재양 정부가 법을 어떻게 다뤄왔던가 하는, 이건 결코 누구를 힐책하자는 게 아니고 주어진 대로 한번 살펴보면 인해 가지고 우리 적어도 적은 숫자의 대구의 목철 회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아니겠나 싶어 가지고 그 점을 좀 강조하면서 한번 훑어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1공화국 헌법에 대해서, 1공화국 헌법에 대해서요. 1공화국 헌법, 사실 헌법사로 본다면 1공화국 헌법을 만들었, 되게 기초했던 부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진호 선생이지 않습니까? 유진호 선생님이 만드셨고, 유진호 선생님이 만드실 때 그때 이제 뭐 그때 몇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익희 선생님 안이라든지 몇 개 안 있는데 주로 이제 유진호 선생님이 기초한 안들이 되게 쭉 갔던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게 되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제1공화국 헌법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좀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되게 뭐 중요한 포인트 중에 제가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피플을 인민이라고 번역하는데, 실제 유진호 선생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라고 적었었는데 그걸 국민으로 바꾼 게 재헌의회였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인민이란 말을 쓰는데 왜 국민이라고 말을 쓰느냐, 아니 왜 인민이란 말을 쓰느냐라고 하면서 그걸 국민으로 바꿀 것을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이 홉스 루소 얘기를 그 수업을 들으셨다라고 한다면은, 강의를 들으셨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원래 원초적인 상태에서는 이쪽이 인민인 거고 하나의 국가가 구성된 구성으로서 국민이기 때문에 선후 관계를 본다면 인민에서부터 주권이 나오고 인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구성하고 국가를 만들면서 국민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논리상으로는 모든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가 맞죠. 그래서 서서 요즘 사회과학자들은, 정치학자들은 인민이란 말을 이제 쓰거든요, 문헌에서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유일원 선생님도 그걸 되게 아쉬워했어요. 논리적으로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러셨고요. 또 한편에서는 어쨌든 간에 1948년 전후, 해방 전후에서의 대한민국 사회, 남한 사회에서의 이데올로기 지역은 되게 좌경화됐던 게 분명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당히 사회적인 헌법이었어요. 사회주의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인 경제라든지 복지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 진보적인 좌경된 헌법이었던 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4년에 미국에서 헌법을 개정할 걸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되게 자유시장 경제로 많이 전환되었던 거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승만 정권의 그 정권이 잘 투영되었던 것은 이미 54년 개헌 이후였던 거고, 1공화국 당시 헌법은 상당 부분 유진호 선생님이 독일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지금으로 본다면 되게 진보적인 헌법이었을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화주의 이게 이제 보면은 그 강의에도 말씀하시다시피 그 군주 왕의 이제 왕정에 반대하는 이제 투쟁,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 독립, 미국은 이제 뭐 왕이 없었지만 그런 통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고 말씀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화주의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적 이익보다는 그 공공의 이익,
공동선을 이제 추구하는 가치라고 들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전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군주 통치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뭐 혁명이나 이런 거로 했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걸 함으로써 이제 사회를 발전시켜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제 착취도 많이 당했는데 평등을 이제 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공화정을 하는 세계 국가, 특히 또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양극화가 또 심화되고 빈익빈 부익부 그런 게 이제 돼 가지고 이게 이제 공동선을 추구하자 했는데 개인 대 개인 간의 이제 권리 투쟁이 또 심화되는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지하철 장애인 뭐 시위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극하면은 일반인들은 뭐 출퇴근을 하는데 장애도 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뭐 퇴직을 얼마 전에 했지만 그거 지금 후세 세대들과 노인들과의 이제 투쟁이 있어서 공동선을 이제 추구하는 게 이제 위협받고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지금 현재 이제 공화주의의 이제 이 가치를 위협하는 그런 이제 해소하고 옛날 뭐 왕정부터가 계속적으로 전제정치 독재주의 뭐 히틀러 파시즘 이렇게 이제 공화주의로 왔는데, 이게 공화주의가 계속 영원한 보편적인 가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또 새로운 대안이 그런 게 있을 것인지, 그런 게 이제 좀 궁금하고요. 또 특히나 이제 공화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치 세력을 이제 다수결로 이제 투표로서 이제 이래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번에도 대선에서 0.7% 차이로 났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국민이 딱 절반으로 이제 딱 짜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동선을 추구하자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각자의 이제 정치관이 틀리겠지만 0.7%로 이기면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물론 5년까지만 이제 통치를 하면은 나머지 이제 50%는 공동선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화합하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지금 체제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87년 헌법 체제가 계속 된다 아닙니까, 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헌법 체제가 지속적으로 가는 게 어떠한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저는 몰라서 하는데 뭐 있는 미래 학자님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 뭐 대안들을 찾는 건 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국민들의 몫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헤겔이 미네르바의 올빼미인가 부엉이는 해질 무렵에 난다 이러는 게 사건이 난 뒤에 그걸 해석하는 게 학자들의 몫이지, 학자들이 뭘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공화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진짜 특히 IMF 이후 경제 위기 이후에 한국 사회가 급격히 신자유주의화되고 개인주의화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주의의 문제, 우리 공동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 공동의 가치,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 좀 연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라고 하면서 나온 게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예를 든다면 프랑스 혁명 당시 18세기 말 그리고 19세기에 공화주의적 연대를 통해 가지고 복지 국가를 만들고, 그때만 하더라도 프랑스는 공화주의를 통해서 뭔가 아주 민주적인 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20세기 말에 와 가지고 아까 르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도 공화주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에게 공화주의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 좀 특히 요즘 여러분도 여기 대구니까 그 모스크 문제 아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거죠, 전형적으로요. 그러니까 다문화주의 문제가 큰 문제. 왜냐하면 결국은 세계화되면 인구의 이동이라는 것 자체는 불가피한 거거든요. 노동력의 이동은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프랑스나 영국 EU에서 나갔지만 독일 이런 데서 최저임금은 10달러가 넘거든요. 근데 이쪽에 있는 루마니아, 이 폴란드 이런 데서의 최저임금은 2달러, 3달러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해외 여행 가보신 지 오래되셨을 텐데, 여러분들 가면 전부 외국인, 거기 단체 여행 하면은 운전하는 분들 전부 동유럽 사람들, 차가 그쪽에서 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2달러, 3달러 버는지 10달러를 벌기 위해서 다 옮겨가는 거죠.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해외여행 다니시다 보면 호텔에 1달러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1달러는 항상 안 변해요. 10년 전이든 제가 프랑스를 1994년에 나갔으니까 20년, 30년 좀 못 됐죠. 그때도 1달러를 놨어요. 근데 왜 지금 그때 안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올까요? 30년, 40년 전에도 1달러 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앞으로도 1달러로 올 거예요. 왜 그건 안 오를까요? 물가 오른 거 생각한다면 한 10달러쯤 나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그럴 때 약간 극단한다는 표현을 한다면은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져가는 사람의 색깔이 인종적인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든 간에 가장 그 사회 최하층 노동자가 호텔에서 청소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19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거기에 백인 여성 노동자들이 했겠죠. 조금 있으면 흑인 여성 노동자들이, 그다음에 아랍인 여성 노동자들이, 그다음에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더 싼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논산에 국방대학교가 한 3, 4년 전에 옮겼는데, 논산에는 외국인들 없으면 여러분들 딸기 못 드실 거예요. 논산 딸기 얼마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국 사회를 유지하는 방식인 거고, 연금을 유지하는 방식일 거예요.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도 이민 사회가 되겠죠. 그런데 그걸 아까 르펜이 말한 식으로 그걸 아주 공화주의로 아주 세게 묶어버리면은 너는 와서 대한민국에 충성해야 되라고 강요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니들처럼, 그러니까 미국처럼 아주 모자이크 모드를 하면서 그냥 니들은 니들로서 살아라고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강한 공화주의를 요구하면서, 프랑스는 절대적으로 그 외국인들 인정 안 하거든요. 프랑스는 공화국 앞에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존재하지 절대 집단으로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그걸 세게 이야기한 것이 르펜인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프랑스는 니들이 타고 싶으면 타고 내고 싶으면 내릴 수 있는 메트로가 아니야. 전철이 아니야. 한번 프랑스에 들어온 이상 프랑스라는 공화국에 대해서 일정하게 로열티를, 충성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은 배타적으로 나가면서 그들의 고유한 개인성, 인디비듀얼리티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폭력이 되는 거고 르펜처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처럼 다 그래 너희들도 차이나타운 있고 코리아타운 있고 재패니스타운 있고 다 니들끼리 살아라고 하면은 그러기에는 또 부담스럽죠. 한국에 들어와서 세금을 내고 그 부분에서 공공성이 필요한 거죠. 공동선이네. 일정하게 기여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공화주의라는 것 자체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고 그 사회의 법에 대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지켜야 할 룰이 있는 거고, 거기에 뭔가의 그 시민으로서의 의무들을 행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간극에서 그 차이에서 우리는 약간의 뭐 줄타기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너무 극단화되면 극우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면은 사회가 모래알처럼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게 이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라는 거 같이 이야기하는 거고, 뭔가 법을 하나 만들 때도 그냥 수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토론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딴 말을 안 하는 거죠. 같이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는 그런 토론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죠. 수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0.7% 이겼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지금 의회를 다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밀어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요. 때든 둘 다 지금 서로 지금 상황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대통령대로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둘 다 양쪽으로 약간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게 좀 위험스러울 수 있는 거죠. 둘 다 문제죠.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의회 권력과 행정부. 괜찮아. 예.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조금 뭐 원했던 답변이 있긴 하긴 한 것 같습니다만, 예. 뭐그 정도로 만족을 하시고, 혹시 또 사적으로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그럼 나올 겁니다. 충분하시겠습니다.
이제 공화주의도 이제 정치 체제로 해가 이제 그래 되는데 지금 이제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고 하면은 모든 문제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타협과 양보와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선거나 뭐 이러한 그거 저 타협할거나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다 고소 고발건을 해가지고 입법이나 그 행정부에 관련되는 걸 사법부로 전부 다 의뢰를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몽테스키가 상권 분립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제 그거로 했는데 그런데 그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예를 들면은 요번에 이제 뭐 검수완박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뭐 헌법재판소에 그 저 한다 하면은 그걸 저 입법의 권한을 사법부에 예속시키는 게 아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공화주의에 이거하고는 좀 상관없는데 그런 게 너무 사법부에 전부 다 의뢰를 해보니까 사법부에서도 그게 이제 자기들도 이거는 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은 상권 분립이 깨지는 건 아닌지 그러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우리 정치인들이 자기 의무를 방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이 어떻든 간에 거기서 저는 정치적인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러니까 의회가 다수가 됐다고 해서 그게 뭐 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0.7% 이상 얻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게 그게 정치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인 중에 하나의 예술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대화 타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에서는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다른 항상 얘기하는 게 정치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답이 있고 과학은 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는 항상 답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정치가 되게 중요한 덕목이 수사학이었어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인 거거든요.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정치여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는 답을 찾아달라고 사법부로 가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로. 그건 진짜 정치인들이 무능이고 자기의 의무를 방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끊임없이 요구하고 토론할 것을 이야기할 것들을 그래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예, 예, 이국정 선생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오늘 강의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이제 국방대학교에 계시니까 좀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는 핵무기 시험을 갖다 여러 번 했고 또 얼마 전에는 ICBM 핵단두 그 대륙간 그걸 이제 쏴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경제를 제재한다, 뭐 한다. 또 유엔에서는 안보리 해가지고 뭐 한다. 해도 제가 볼 때는 그 결과가 뭐냐 이게 계속 그걸 가지고 시험하고 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질문이다만은 그러면 앞으로 미국과 북한이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며 또 경제를 하는가 아니면 뭐 어떻게 군사를 하느냐 또 그다음 북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하나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더 어렵습니다만은 북한에는 핵무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핵무기를 제외하고도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실제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가능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국방대에 있긴 하지만은 그쪽은 제 전공력이 아니어서 되게 답변 되게 곤란하긴 한데요. 그냥 정치학을 공부하는 정치학자로서 원칙 약간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어요. 북한은 그 사람을 대화의 상대자로 놓든 그들의 논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북한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합리성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뭔가 대화를 추구하고 제재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전혀 이상한 사람으로 봐버리면은 상대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은 사회 속에 공존할 수가 없게 되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어떻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합리성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끊임없이 자기 논리에 쭉 따라서 지금까지 핵을 개발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북한은 되게 쉽게 말해서 미치광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전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국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 핵을 뺀다면은 한국의 군사력이 월등하긴 하죠. 근데 저는 중요한 건 뭐 군사력이 세고 뭐를 떠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보시다시피 전쟁 나면 너무 힘든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무고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너무 급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시를 두고서 서서히 뭔가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식들을 선택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이야기가 됐던 것은 트럼프는 철저하게 자기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먹혔던 거거든요.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트럼프는 자기 논리가 일관되었기 때문에 김정은하고 그 사람들의 논리가 일관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약간의 우리도 대북 정책에서의 약간의 일관성, 정권이 바뀌더라도 약간의 원칙들을 가지고서 서로 추구해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서 바뀌면서 대북 정책이 오락가락 해버리면은 북한은 항상 일관되니까요. 우리도 약간의 그 원칙론적인 수준에서 합의점들을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의 정치도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서로 건들지 않아야 되는 부분과 서로 자기의 정권에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무슨 정권의 어떤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합의점을 찾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한번 바뀌면서 싹 바꾸려고 하고 다 뒤집으려고 하니까 뭐 대못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 감정 싸움이 되면서 정치로서의 정치 자체의 역할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좀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봅니다. 네. 만족할 만한 답변 안 되셔서 그렇긴 한데요. 네. 답 없습니다. 답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답을 찾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방금 우리 강희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를 인정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를 욕하고 욕설하면서 상대에게 대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 웃는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대화에서는 상호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한국과 북한 혹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까 그 군사력 말씀하셨는데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로는 제가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대한민국은 세계 7위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뭐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엄청난 군사력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렇게 큰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약한 자에게 자꾸 이렇게 윽박지르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지 못한 애들은, 힘없는 애들은 항상 이렇게 힘센 사람한테 막판에 몰리면 달려듭니다. 그럴 때 힘이 센 사람은 이렇게 너그럽게 톡톡톡 해줘야 알아듣죠. 그게 똑같이 대꾸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호 존중이 가장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예, 받겠습니다. 혹시 뭐 충분한 질문이 됐습니까? 예, 없으면 제가 또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5월 5일은 저희들 대한민국에서 어린날이 제정된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희들이 한번 쉬고요. 저희들이 만나는 5월 12일입니다. 그때 볼테르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한번 이제 전체 계몽주의 사상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몽테스키유와는 또 다릅니다. 이 볼테르는 오늘 강의자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볼테르는 주로 계몽군주정을 옹호했던 사람이고요. 그 당대 러시아를 포함해서 스웨덴 등등 이 계몽군주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계몽 철학을 설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독특하고 묘한 사람입니다. 현대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인데 다음 강의 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근대 문턱에선 공화주의 몽테스키유와 관련해서 알찬 강연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풍부하게 답변을 해주신 우리 국방대학교 홍태영 교수님에게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연휴 공휴일 잘 보내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5월 12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원장님께서 힘들고 어렵게 꺼내신 말씀입니다. 자율적인, 자발적인 그런 봉사단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